네, 안녕하십니까. 강수환입니다. 저는 오늘 정량뇌파의 기본 원리와 AI를 활용한 임상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아이메디슨의 설립자로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는 서울대 간호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가정의학과 전문의였고 또 통증의학 펠로우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통증의학센터에서 이제 임상교수를 역임하다가 현재는 그 뇌파 쪽에 연구를 집중하면서 또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과 다양한 이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뇌파하면은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정량 뇌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량 뇌파고 영어로는 quantitative EEG죠. 이 quantitative EEG는 많이들 낯설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 대부분 이제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건 이제 기초 과목에서 다루고 또 임상에서는 사실 에필랩시라든지 일부 수면 다운 검사에서 뇌파 검사를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뇌파 검사를 아마 접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최근 이렇게 다양한 신호 분석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생체 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병리적인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오늘은 그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뭐 의료 인공지능 이런 얘기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뇌파냐, 뇌파는 이제 뭐 한물 간 검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파형으로 측정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보면은 사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그런데 이제 정량 뇌파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이 그래픽과 그리고 수치로서 분석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은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생체 신호하면은 굉장히 임상 기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체를 이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매 초기 단계, 경도인지 장애 또는 우울증, 뭐 ADHD, 그 다음에 이런 그 통증 이런 것들은 사실 MRI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뇌영상 기법을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병변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로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비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대뇌 위축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위의 허혈성 손상으로 인해서 이미지상에서도 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퇴행성 변화의 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서적인 문제 또는 이제 감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기 전에 기능적인 단계에서의 그 변화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들인데 그거를 이제 뇌영상에서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신호에서는 볼 수가 있느냐?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생체 신호 우리가 지금 흔히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게 이제 심전도죠. ECG고 그 다음에 EEG인데 위아래 그림들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파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파형을 그냥 모양새로 보시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부학에 워낙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 신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호 파형을 그냥 모양으로 보려고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 MRI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형입니다. 우리 이제 생물학적 분자가 강력한 자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분자에 진동이 생기게 되고 그 분자마다 그 진동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스펙트럼 주파수에서의 그 피크가 어떤 분자에서 나타나는 건지 분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처리하게 되면은 MR 이미지에서 보는 것 같은 영상을 보시는데
이런 파형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이제 그 비주얼리제이션과 영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결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이제 파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정상적인 파형으로서 간질파 같은 것 또는 수면파 같은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평범한 파형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고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분석, 즉 퀀티터티브 EEG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때 한 5가지 정도의 정보를 이제 얻는 방향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듬에서는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히 보시면은 좀 큰 율동이 있는 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작고 잔잔한 파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복잡한 생체 신호에 있어서는 크고 느린 파들과 조금 작고, 즉 세기는 작으면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느리고 빠른 주파수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파수를 따로따로 각각 분리를 해가지고 이 느린 주파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빠른 주파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파수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전극의 표시입니다. 즉 그러한 리듬들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인지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정보를 처리할 때 한 부위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브레인이 이 뇌파를 발생시킬 때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뇌파들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보면은 그 부위 간의 이제 릴레이션십 또는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어떤 코워킹과 관련성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 왜 우리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에서도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생체 신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그 피지올로지컬한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베리언스가 적절했을 때 이제 건강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스트로크 같은 허혈성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 베리언스가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이 신호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호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병이 들수록 그 복잡성이 줄어들고 신호는 일정하게 이 딱 고정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신호가 발생하는 그 부위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뭔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빠르고 느린 주파수들이 섞여 있는, 그리고 뇌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즉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태양광도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들이 원래는 섞여 있는 게 이제 빛인데, 그게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빨준, 노초, 파남보와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들이 이렇게 분광되는 것처럼 이런 신호들도 적절한 필터를 걸어주게 되면은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주파수의 빠르기로 나누는 것이죠.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느린 파부터 빠른 파까지, 주로 임상에서는 이제 델타파부터 감마파까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파는 1에서 4Hz, 제일 느린 파죠. 그 다음에 세타파는 4에서 8Hz, 조금 더 덜 느린 파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돼서 주파수별로 이제 끊어서 볼 때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뇌를 위에서 보는 그림처럼 보게 되면은 마치 등고선을 보는 것처럼 이 두피 전체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가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 스칼프에 전극을 붙여갖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전극에서 그 스칼프에서 뇌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대뇌 피질에서 생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제 이 스컬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라운드 쉐입이기 때문에 마치 GPS에서 특정 이 신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측정된 두피에서의
뇌파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대뇌피질로 이렇게 가상의 대뇌피질 영역으로 신호를 재구성해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19개의 대뇌피질에다가 19개의 이제 두피에다가 채널을 붙여 갖고 측정을 했을 때 그거를 대뇌피질에 19개 채널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놓고서 신호를 재구성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치 이런 이제 fMRI 보듯이 대뇌피질의 복셀 레벨로 신호를 다 매핑을 해가지고 fMRI에서 이 혈류 순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뇌의 활성도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해부학적인 관련성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분리해서 보는 법입니다. 이거는 자, 먼저 우리가 임상에서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19개 전극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스칼프의 그림에서 각각 부착된 이제 전극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통용되는 기호가 있고요. 요 옆에서 보시면 요 그래프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전극에서 측정된 뇌파를 느린 뇌파부터 빠른 뇌파까지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쭉 X축에 펼쳐놓고 그 특정 주파수가 얼마만큼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세로축으로 이제 전압의 크기로서 이제 파워로서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C3라고 하는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를 주파수 대역별로 펼쳐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C4라고 하는 전극에 측정된 것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다 이 10Hz 근처에 있는 것, 알파파죠. 알파파가 가장 이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오른쪽은 이제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이 스칼프 위에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하시죠? 유사하죠? 그래서 이 검정색 점이 하나하나의 전극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수리 가운데 있는 전극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주변부로 해서 점점 낮아지는 이런 등고선 패턴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나타난 요 알파 대역에서의 피크 조금 느린 알파입니다. 10Hz 중심으로 해서 조금 느린 알파인데 이것이 이제 각각 전극에 따로따로 이렇게 쭉 나타난 것을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파파 중에서 조금 느린 알파파 성분이 요 C3와 C4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 봉우리를 두 개를 형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델타파, 알파파 중에서는 감마파 전 영역 중에서는 알파파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세타파가 전두엽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많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도대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거를 이제 케이스마다 다 패턴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뇌파라고 하는 거는 이 대뇌피질,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 피라미달 셀 있잖아요. 대뇌피질에 피라미달 셀에 이 덴드라이트가 이 스칼프를 향해서 다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안테나죠. 그래서 이 이제 다른 데서 날라온 이 액선들이 이 덴드라이트에 얼마만큼 빠르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점점점 얘네들이 이 파이어링 하는 이 횟수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뇌피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성이 된 상태에서 뭔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거나 어떤 거를 계산을 하거나 사고 판단을 하거나 thinking을 하거나 액션을 하거나 이럴 때 이 파형이 주로 이제 베타파에서 나타납니다. 즉 12Hz 이상으로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기본적인 대뇌피질에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뇌파 리듬을 율동을 하는데 페이스 메이킹을 하는 것이 꼭 대뇌피질뿐만 아니라 그
서브코텍스, 피질의 하위 영역에서도 얘네들을 페이스메이킹을 합니다. 즉 뇌가 대뇌 피질 자체가 좀 쉬고 있을 때, 얘네들이 특별히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살라무스, 이 시상이라고 하죠. 살라무스가 정보를 일단 대뇌 피질에 보낼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대뇌 피질하고 기본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이제 을 반복하는데, 그 횟수가 보통 한 8에서 12Hz, 즉 알파파 리듬에서 이 살라무스가 대뇌 피질과 서로 정보를 교류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파파는 뇌가 쉴 때 나타난 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연계, 림빅 시스템도 얘네들도 나름대로 이제 페이스메이킹을 합니다. 이 대뇌 피질이 이 림빅 시스템이 관여를 할 때는 얘네들은 좀 더 느린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게 세타파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브레인스템, 아주 뇌의 가장 하위 영역으로 갔을 때 여기선 기본적인 사람의 의식과 각성, 이 비질런스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죠.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디폴트는 델타파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즉 뇌의 가장 이 심피질, 네오콜텍스 쪽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더 빠른 베타파 영역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알파, 세타, 델타 이렇게 더 느린 파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재미난 현상, 우리 인체에 재미난 현상이 있어서 제가 심전도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심박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한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한 70회를 전후해서 주로 이제 페이스메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은 SA 노드에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SA 노드가 제대로 이 페이스메이킹을 못하거나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스메이킹을 누가 대신하냐면 이 AV 노드에서 대신합니다. AV 노드에서. 근데 AV 노드에서 페이스메이킹을 대신할 때는 SA 노드보다 좀 느립니다. 리듬이. 그래서 SA 노드가 보통 한 60회 이상이면은 AV 노드는 한 40에서 60회 정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생겨가지고 AV 노드가 리듬을 못 만들어낼 때는 벤트리클이라도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율동을 해서 짜줘야지 기본적인 펌프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심실이 스스로 뛸 때는 더 느립니다. 20회에서 40회 정도로 훨씬 더 느립니다. 즉 위에 상위 페이스메이킹의 리듬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얘네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하위에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리듬을 만들어낼 때 더 느리다는 것이죠. 이게 똑같이 뇌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대뇌 피질이 건강할 때, 그리고 스스로 뭔가 계산을 하거나 사고 판단을 할 때는 베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뇌를 쉬거나 또는 명상을 하거나 또는 졸거나, 즉 대뇌 피질이 점점 활동이 꺼질 때는 점점 더 느린 뇌파가 이 빠른 파를 대신해서 이 대뇌 피질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깊은 수면이 들 때는 이걸 보실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면과 각성의 리듬에서의 뇌파 변화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강의에 집중을 하거나 뭔가 막 들으시면서 뭔가 막 생각을 정리하시고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뇌에서는 베타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베타파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베타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듣시다가 지루해, 또는 이제 딴 생각이 나, 또는 졸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느린 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느린 파가 나타나서 만약에 요 중간에 슬리피 돼 있죠. 세타파 같은 이런 느린 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제 이 수면과 각성의 중간에서 졸음의 세계 어디선가에서 지금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딱 잠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때는 더 느린 파, 이런 델타파 같이 더 느린 파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깊은 수면이 지속될 때는 이 델타 리듬들이 쭉 나타나게 되면서 대뇌 피질이나 아니면 변연계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 브레인 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깊은 수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리적 리듬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뇌가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허혈성 손상에 의해서 대뇌 피질이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 이 대뇌 피질이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라든지 아니면 알파 시누클린 같은 그런 퇴행성 물질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 뇌가 퇴행성 변화를 입게 되면, 즉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베타파, 정상적인 시냅틱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타파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 부위는 더 느린 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부위에 느린 파들이 더 증가하는 것들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 부위가 지금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한 케이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을 보통 토포맵이라고 합니다. 토포그래픽 맵이라고 하는데 QEEG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이 그래픽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코마 불행히도 이제 심정지 이후에 코마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의 이제 뇌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불수의적인 깊은 수면 상태인 것이죠. 불수의적인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뇌파 활동이 거의 약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뇌파 활동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Hz에서 4Hz가 보통 델타, 그 다음에 4에서 8Hz가 보통 세타, 8에서 12 또는 13Hz가 알파, 그 이후로는 베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이 뇌파라고 할 만한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깊은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뇌 활동이 거의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외부적인 어떤 이제 부른다든지 흔든다든지 아니면 꼬집는다든지 이런 자극, 정보 감각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자, 반면에 이제 똑같이 코마 상태에서 측정된 뇌파인데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코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델타파 1, 2, 3, 4Hz 델타파 그리고 세타파 초기 이런 아주 느린 뇌파가 그래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전체 뇌파 중에서 이 부분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역시 외부적인 자극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코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일단 델타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델타파는 어디서 주로 주관한다 그랬죠? 네, 이 브레인스템의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에서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지금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엔 나중에 다행히 깨어났긴 하셨습니다. 깨어나셨지만 보면 림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알파파, 즉 살라무스와 대뇌 피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그런 리듬인 알파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나중에 깨긴 깨셨지만 이 심각한 이 대뇌 피질의 활동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코마 상태에서 측정한 뇌파인데 이 코마 상태에서도 이분은 델타파뿐만 아니라 이 세타파, 즉 림빅 시스템이 도미넌트하게 페이스메이킹을 할 때 나타나는 세타 리듬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거는 이 12Hz 이상은 이제 알파파인데 이 전두엽 부분에서 세타파인데 이 전두엽 부분에서 세타파가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찰이 되고 있고 이분은 굉장히 다행히 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셨고 거의 후유증이 없이 원래의 기능을 대부분 회복하신 케이스입니다. 즉, 이 세 케이스는 이제 저희 연구 그룹이
또 서울의 모 대학병원과 함께 이 코마 상태에서의 뇌파 분석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회복과 예후 예측을 하는 그런 뇌파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예시로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즉 코마 상태에서도 이분의 이제 뇌파의 패턴을 보고서 어느 정도까지의 데미지가 지금 일어났는지, 어느 부분에 이런 뇌파 이 뇌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그래도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코마 상태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잘 활용이 되는 것이죠. 즉 코마 상태에서 아예 뇌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느린 뇌파이나마 보이는 경우, 그리고 코마 상태이지만 대뇌피질의 활동 리듬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리듬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요 베타파 또는 세타파, 델타파의 활동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부위가 활동이 지금 줄어들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앞에서 보이는 것 같은 소위 말해 토포그래픽 맵인데 이 각각의 느리고 빠른 뇌파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전압이 발생하는지를 양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정상적인 패턴 범주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보려면 소위 말해서 그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판단할 때도 또는 이제 고혈당, 저혈당을 판단할 때도 정상적인 혈당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혈당이 지금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체 신호에 있어서 각 주파수 대역별로 나타나는 이 파의 크기도 그 나이대에 적절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소위 우리가 레퍼런스를 통해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멘탈 프로블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리듬 중에 하나가 세타파입니다. 왜냐하면 세타파는 대뇌피질의 활동이 이제 약해졌을 때 주로 림빅 시스템에 의해서 표현되는 리듬이 세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HD라든지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디멘차라든지 또는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또는 스트로크에 의한 혈성 손상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보면 대부분 다 베타파가 감소해 있고 그 부위에 세타파가 증가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도파민이 부족해지든지 아니면은 대뇌피질 자체가 혈성 손상에 의해서 망가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런 퇴행성 물질의 축척에 의해서 대뇌피질이 퇴행성 변화가 있든지 간에 그 기능이 그 대뇌피질 부위가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느린 알파파, 더 나가서 병적인 상태가 뚜렷이 되면은 대부분 더 느린 세타파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나타나는 그 파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지를 보려면은 이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소아 청소년일 때는 뇌가 아직 임머추한 상태에서 계속 디벨롭먼트를 계속하기 때문에 뇌 시냅스도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뇌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정상적인 이제 에이징이 될 때도 또 뇌파가 자연스럽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세타파가 나타나더라도 사실은 소아청소년 단계에서는 세타파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점점 머추레이션이 될수록 세타파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또 이제 성숙한 브레인에서 노화가 될수록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느린 뇌파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토포 맵을 보시면은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 위의 그림을 같은 나이대와 같은 성별에 맞는 그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비교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는 세타파가 이 정수리 중심에서 조금 증가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베타슨이나 감마같이 굉장히 빠른 뇌파가
전체적으로 전두엽과 두정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똑같이 이제 위쪽 그림을 비교 분석한 건데요. 같은 나이대랑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이대랑 비교를 한 것이다 보니까 보면은 같은 데이터인데도 상대적으로 얘는 델타파나 알파파나 다른 뇌파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증가되어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사실은 왼쪽 결과지가 더 정확한 것이죠. 오른쪽 결과지는 잘못된 레퍼런스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분석의 오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량 뇌파를 볼 때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 그런 분석 솔루션을 활용을 해야지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또 우리 그 임상에서 요즘 많이 접하는 케이스가 인지장애지 않습니까? 워낙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뭐 청년들이나 성인들은 워낙에 바빠가지고 사실 병원에 갈 시간이 여유가 없지만 노인분들 참 병원에 많이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깜빡깜빡이는 건망증부터 해서 뭐 노인 우울증, 그 다음에 인지장애 이런 것들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에이징 또 퇴행성 변화에 있어서 건강한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뇌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느리게 뇌파가 발생을 하는지 이제 아까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에이징과 퇴행성 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느린 뇌파가 나타나는 그 이 시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위치가 다릅니다. 당연히 이런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파킨슨 같은 병적인 퇴행성 질환들에서 느린 뇌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심각한 MRI 상에서 심각한 대뇌 피질의 위축이라든지 아니면은 펫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타볼리즘의 변화나 아니면은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변화 같은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고가의 뉴로 이미징을 가지고서 분석하지 않아도 뇌파의 정량적인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런 펑셔널한 체인지를 또 잘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healthy aging, 건강한 그런 이제 엘더리 그 케이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맨 위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주관적 인지저하. 나는 지금 기억력이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는데 막상 이제 인지 검사를 해보니까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정상 범위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시험에 강하신 분들. 본인들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졌다고 하지만 테스트에서는 노멀 파퓰레이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기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 인지 저하, 당신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만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CI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기억력이 저하됐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지기능 테스트에 있어서도 일단 노멀 파퓰레이션의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하위 퍼센타일 이하에 머무르시는 분들을 그러면 당신 이제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이제 다양한 컨디션이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력을 중심으로 시비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츠하이머 디멘차의 이제 전 단계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우울증이 심해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세 개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건강한 경우에는 이 초록색이 지금 대부분 보이죠. 이 초록색은 뭐냐면 이 레퍼런스, 이 같은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 패턴에 가까울수록 초록색이 나옵니다. 이 건강하신 분은 대부분 이제 초록색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인지 기능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직은 그렇지만 현저하게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건강한 대뇌피질에서 만들어내는 베타파에 비해서 이 세타파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세타 베타 레이쇼를 봤을 때 세타파가 꽤 증가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빨간색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세타파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까지 진단될 정도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더 뚜렷하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세타파의 증가가 더 뚜렷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멀 에이징에서 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 코스에 있는 그 케이스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건강한 대뇌피질에서 나타나는 베타파에 비해서 세타파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앞에서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소위 말해서 이 네트워크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제 요 잔잔한 이 타이틀들이 다 뇌 ROI 부분의 이제 이름들입니다. 자, 건강한 이 뇌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알파1, 알파파인데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 브레인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그 주파수가 바로 이제 알파파입니다. 살라무스랑 대뇌피질은 항상 기본적으로 알파파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이 건강한 뇌를 보면은 이 알파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뇌 각 부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그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이 커뮤니케이션의 강도가 조금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잘 살아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 알파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대뇌피질의 각 부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파란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즉 커뮤니케이션의 강도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이제 퇴행성 변화를 쭉 갖게 되면은 대뇌피질에 있어서의 그런 느린 뇌파, 베타파의 활성이 떨어짐과 느린 뇌파의 증가 같은 그런 파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뇌 각 부위 간에 있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소통의 정도가 많이 느려져 있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느린 파가 나타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이쪽 부위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저쪽 부위에서 조금 더 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컴펀세이션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은 심각한 인지 저하를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이제 심화가 되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현저한 인지 저하, 즉 이제 치매에까지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대뇌피질에서의 상대적인 느린 뇌파와 빠른 뇌파 간의 비율의 변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각 부위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의 이런 저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인지적인 저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 보고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은 이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 위험에 어느 정도 단계에 왔구나 또는 얼마나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이 데이터를 보고 많은 환자를 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첨단 트렌드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 이제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방정식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한 뇌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지 장애가 쭉 진행되는 뇌를 많은 케이스를 봐서 이거를 스스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이제 각각의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이해를 깊이 할수록
여러 환자들의 인디비주얼한 그 차이들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바쁜 외래에서 이런 결과지들을 스스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국내 신경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해서 이런 노멀 에이징 또는 이런 이제 인지장애, 디멘치아, 각 이게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이 프로그레션에 대한 이 시비어리티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뭐 이런 세타파의 증가, 또 이런 커넥티비티의 감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베리언스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선별하고 각각의 이제 웨이팅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런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런 인덱스 스코어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뇌파를 분석할 때 퀴즈에서 쓰는 게 한 2만 개 되는데요. 이제 2만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 실제로 인지장애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100여 개 정도의 이제 키 피처, 뇌파 피처들을 이제 잘 실렉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이걸 이제 트레이닝할 때 요즘 다 머신러닝들 많이 쓰죠. 이제 저희도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임상시험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임상시험 결과들도 상당히 잘 나와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에 대한 이제 오버롤한 애큐러시가 한 90% 정도 나왔고요. 현재 식약처 최종적인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노멀 에이징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은 형성이 되는데 결국 병적인 인지 저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부터인가 이제 궤적이 좀 더 슬로프가 쭉 떨어져서 일정한 인지 저하를 넘게 되면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빠지죠.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일수록 증상의 감별이 좀 어렵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건강한 뇌파를 넣었을 때 이분은 딱 아까도 보시면은 내 토포맵에서 초록색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거의 평균적인 그런 에이징 코스를 밟고 계신 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간 과정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병적으로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에이징에 궤적하고 한 중간 정도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도 인지장애의 가능성이 딱 절반에 이제 걸쳐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럼 절반이면 야 반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저희가 컷오프를 60%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경도 인지장애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80%, 90%까지 가면 아주 시비한 이제 아주 데피니트한 경도 인지장애인 것이고 한 60% 이렇게 67% 정도 되면은 마일드에서 머드레이트 사이 정도의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0% 이상이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마일드에서 머드레이트 중간 정도의 이제 경도 인지장애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인지장애에 대한 아주 풀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 검진센터라든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보시고서 이 사람의 암네스틱 타입의 경도인지장애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면은 아직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걸 보시고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이제 인터벤션 했을 때 이 스코어가 효과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이런 걸 보시고서 임상에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인지장애에 대한 스코어를 만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첨단 기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정상 에이징에서 알츠하이머에 의한 디멘치아로 가는 그 코스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임상 시험했던 인덱스 스코어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더 정밀한 분석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까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 가지고 주파수 대역별로도 볼 수가 있고 뇌 영역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신호의 베리언스, 즉 하트레이트 베리언스 같은 베리언스를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이제 딥러닝에서는 그 이미지 기반의 패턴 인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미지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토포그래픽 맵처럼 이미지로 재구성을 하고 더 나가서는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랑 조금 다르게 실시간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임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생체 정보죠. 그래서 그것을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이런 비디오 이미지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 비디오 이미지를 저희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미지 패턴과 그 각각의 이미지 프레임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 변화들을 저희가 학습을 해가지고 좀 더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인지 장애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그 워낙에 잘 아시는 바처럼 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더 빨리 디멘차로 가는지 아니면은 가지 않고 정지돼 있거나 심지어는 잘 케어를 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마치 이제 코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회복될 건지 아니면 회복되지 않을 건지 분석하는 것처럼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도 그 신호를 잘 분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치매로 갈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저위험군인지를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옛날 같으면은 알츠하이머 병을 사후 부검을 통해서 많이 확진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밀로이드 펫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도 이제 확진을 하는데 뇌파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패솔로지에 대한 부분들도 굳이 고가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뇌파를 잘 분석하면은 이제 경도인지장애, 인지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들이 이게 이제 디프레션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알츠하이머 패솔로지에 의한 건지 또는 어떤 이제 루이 바디 패솔로지에 의한 건지 이런 언더라잉한 프로블럼들을 프로파일링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내년쯤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또 임상시험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느리고 빠른 주파수의 상대적인 분포와 변화, 그리고 신호들의 타임 다이나믹스, 그리고 각 부위 간의 신호들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는 네트워크 분석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각각의 질병의 특징들을 캐치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ADHD라든지 우울증, 또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또 스트로크에 의한 허혈성 뇌 손상, 또 파킨슨, 또 중독 이런 것들의 각각의 특성, 또 시비어리티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디멘치아나 ADHD 같은 경우, 또 디프레션 같은 경우도 DSM-4를 통한 어떤 나타나는 그 피노타입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있는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서브타입, 즉 엔도피노타입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의 분류는 예후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치료 약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비약물적인 치료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디지털 테라피. 전통적으로는 이제 뉴로 피드백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외에도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나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들이 또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경험적으로 그냥 뭐 디프레션일 때는 어느 부위를 자극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 베이스로 가고 있지만 이제 QEEG를 활용하게 되면은 특정 부위를 이제 매핑을 해서 어느 부위가 지금 지나치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또는 과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치료 부위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록 이제 QEEG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 다양한 임상적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